안녕하세요. 자선생입니다. 손해자동사 의학이론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저번 시간에 다 하지 못한 하지 구조 중에서 족부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지 질병과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 중에서 이제 우리 대퇴, 슬관절, 경골, 비골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족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족부는 제일 먼저 이제 족근, 발의 뿌리, 발의 뿌리부터 배우죠. 족근을 이제 우리는 발의 뿌리라고 그러는데 족근골은 한쪽 다리에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경골, 비골 바로 밑에 있는 게 거골이에요. 거골이고 좀 찾아보시겠어요? 거골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 뒤꿈치뼈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발 뒤꿈치뼈에 해당하는 게 종골입니다. 종골.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골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종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쪽으로 누워있는 뼈가 있어요. 그 뼈가 주상골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주상골? 자, 주상골 있죠. 자, 주상골은 바다 위에 있는 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주상골인데 이 주상골은 수근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족근에도 있어요. 그래서 주상골 얘기하실 때는 항상 수근에 있는 주상골인지 족근에 있는 주상골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족근골은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누워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끼발가락 쪽, 5번째 발가락 쪽으로 세워져 있는 뼈가 있어요. 그 뼈의 이름이 입방골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입방골? 엄지발가락 쪽으로 있죠? 그러면 주상골은 누워있고 입방골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설상골 3개가 들어가요. 설상골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예, 설상골 3개. 그래서 내측, 외측, 중간측. 그래서 설상골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골 하나, 종골 하나, 주상골 하나, 입방골 하나, 설상골 3개. 그럼 7개죠. 그래서 족근골은 7개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중족골. 찾아보시겠어요? 중족골 있죠. 그래서 중족골은 발바닥뼈에 해당합니다. 발바닥뼈. 그 다음에 발가락뼈. 발가락뼈는 지골, 족지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손가락처럼 엄지 발가락에는 뼈가 2개. 2번째부터 5번째 발가락은 손가락처럼 3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우리 수근골은 2개 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근이열, 주월삼도 외우셨고요. 그 다음에 원이열, 대능형골, 소능형골, 유구골, 유두골, 유두골, 유구골 이렇게 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8개였었잖아요. 그런데 족근은 7개죠. 그래서 수근과 족근의 개수의 차이,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골절의 합병증을 공부하시면서 크게 이제 총론으로 공부하시면서 거골은 배우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거골은 무혈성 괴사에 잘 빠지는 부위 3군데 중 1군데가 족근의 거골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족근의 거골 왜 무혈성 괴사에 많이 빠졌습니까? 5만 군데가 다 뼈로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거골의 모든 면이 연골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무혈성 괴사에 많이 빠진다. 골절 후에 그런 공부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족근에는 7개, 중족골은 5개죠. 그 다음에 족지골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족부가 뭐냐, 중족부가 뭐냐, 후족부가 뭐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전족부는 기골하고 중족골까지가 전족부입니다. 그러니까 중족골이 중족부에 해당하지 않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중족골과 지골은 전족부. 부위할 때 부자입니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중족부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중족부에 해당하는 거는 설상골 3개, 입방골 하나, 주상골 하나 5개가 중족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후족부에 해당하는 건 뭐겠습니까? 후족부에 해당하는 건 거골하고 종골 2개가 이제 후족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족부에 해당하는 걸 쓰세요. 중족부에 해당하는 걸 쓰세요. 전족부에 해당하는 걸 쓰세요. 이런 시험들이 나오죠. 전족부는 너무 쉬워요. 중족골하고 발가락뼈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족부에 해당하는 거, 후족부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자,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한번 보죠. 우리가 뼈가 있으면 뼈와 뼈가 만나면 관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관절 중에서 지금 후족부하고 중족부하고 만나는 고기가 관절을 이뤄요. 그러니까는 후족부는 거골, 종골이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중족부에는
주상골, 입방골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관절의 이름을 우리는 소파, 그냥 그 외우시기 쉽게 집에 거실에 있는 소파 있죠?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소파 관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소파 관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국말로 하면 족근 관절 이렇게 보십니다. 후족부하고 중족부 사이에 있는 거 족근 관절, 그 다음에 소파 관절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족근, 진짜 족근이죠. 족근 7개하고 앞에 있는 중족골하고 만나는 거. 거기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리스프랑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리스프랑 관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스프랑 관절은 한국말로 바꾸면 족근 중족 관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족근 중족 관절. 이거 왜 배우나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배우긴요? 시험에 나오니까 배우죠. 또 시험에 왜 나오나요? 그렇죠. 시험에 왜 나오네? 고기가 관절이 절단이 됐을 때 장애율이 달라져요. 장애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율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발바닥으로 다닐 때 힘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 중족부, 후족부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도 신경 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경 쪽이 중요한데 우리가 상지를 배우실 때 상지에서 나오는 말초신경, 중추신경 말고 말초신경은 목에서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에서 나와서 경추신경에서 나와서 그 신경들이 한번 묶인다. 이렇게 묶일 때는 신경이 다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신경총 이런 얘기를 썼었거든요. 다리로 가는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로 가는 신경은 어디에 있는 신경이 묶이냐면 요추와 천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한번 묶입니다. 그게 요추신경총, 천추신경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추신경총, 천추신경이 묶였다가 하나로 한 다발이 됐다. 그 다음에 가닥으로 뻗어 나올 때 자기의 이름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가지는데 대퇴 앞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의 이름은 대퇴신경, 폐쇄신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퇴신경, 폐쇄신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 앞쪽에 있네요. 맨 끝에 있는 그림이 앞쪽에서 본 거, 중간에도 앞에서 본 거, 제 쪽에 있는 그림이 뒤에서 본 그림이에요. 후면에서 본 그림. 자, 저 앞쪽, 저에서 제일 먼 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빨간 박스가 되어 있죠. 빨간 박스에 되어 있는 게 이제 대퇴신경, 그 다음에 폐쇄신경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퇴신경, 폐쇄신경은 허벅지 앞쪽으로 내려갑니다. 허벅지 앞쪽으로 내려가서 어디 부위를 담당하냐면 허벅지만 딱 담당해요. 그러니까 무릎 위에 앞쪽만 담당해요. 앞쪽으로 나오는 신경은. 그 다음에 뒤로 나가는 신경, 허리에서 묶여서 엉덩이 뒤로 나가는 신경을 우리가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좌골신경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는 보셨죠? 좌골신경. 자, 좌골신경이 엉덩이 뒤쪽으로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갔다가 무릎 뒤쪽에서 갈라져요. 갈라져서 무릎 뒤쪽으로 그냥 내려가는 신경은 경골신경. 무릎을 타고 밖으로 타고 앞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은 비골신경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니까 좌골신경은 그냥 엉덩이 뒤쪽으로 내려가다가 경골신경에 의해서 종아리 쪽, 그 다음에 비골신경에 의해서 무릎 앞쪽, 아래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좌골신경은 허벅지 앞쪽만 빼놓고 다 다리를 담당하는 겁니다. 자, 다 담당해요. 그래서 좌골신경이 무릎 쪽에서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으로 나눕니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경골신경이 종아리 뒤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발바닥까지 갑니다. 그래서 경골신경은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이에요. 그러면 발등으로 가는 신경이 있어야겠죠. 발등으로 가는 신경 무슨 신경이 가겠습니까? 비골신경이 가죠. 앞쪽으로 내려오는 게 비골신경이니까요. 그래서 비골신경이 발등 쪽으로 가서 족배신경을 이루는 게 비골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비골신경 중에 하나. 그래서 경골신경은 발바닥, 그다음에 비골신경은 발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쪽에서도 합병증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배 쪽으로, 발등 쪽으로 가는 신경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발등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발등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면 발등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발등으로 가는 신경인 비골신경은 족관절을 신전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발등으로 가는 신경, 무슨 신경이요? 비골신경. 비골신경이 하는 역할은 발등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비골신경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등 쪽을 올리는 게 안 되겠죠. 올리는 게 안 되니까 발 뒤꿈치를 이렇게 걷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발 등으로 가는 신경, 비걸신경이 손상됐을 때는 뒤꿈치로 걷는 그런 모션은 안 된다. 그런 운동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질병과 손상으로 가보죠. 질병과 손상. 우리가 손해 사정사들이 하는 역할은 손해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 의학이론은 특히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외상을 받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조에 대해서 배운 거는 기초를 닦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질병과 손상이죠. 하지 쪽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합병증도 같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건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자, 우리 질병이나 손상은 그 질병이나 외상의 명칭, 그걸 뜯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뜯어볼까요? 일과성은 쭉 지속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한 번 발생하고 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관절은 아시겠어요. 활액막 어디서 배웠죠? 움직이는 관절을 이루고 있는 게 활액막이잖아요. 거기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에 염증이 생겼는데 일과성으로 지속적이지 않고 한 번만 생기는 염증, 그게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의 병의 특징은 뭐냐면 아기 때 많이 생겨요. 10살 이전에. 특히 남자들한테, 남자 소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왜 생기나 봤더니 감기 걸리면 그 균들 있잖아요. 그 균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고관절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상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질병으로도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게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인데 증상은 고관절이 아프겠죠. 그다음에 또 저리고 아프고 저리고 그러는데 감별 진단은 뭐냐면 이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이 여러 가지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별 진단을 하는데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은 맨 위에 써 있는 레그 칼풀 페르테스병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기들이 어릴 때 소아가 중에 특히 남자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 뭐 자다가 아니면 뛰어놀고 들어와서 엄마 나 고관절 아파 막 이렇게 엄마 나 여기 아파 고관절 부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남자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의원 가죠. 보통 그럴 때는 대학병원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의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별거 없어요. 근데 애가 또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애기니까 무슨 질병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외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레그칼프 페르테스병은 다른 말로 특발성 고관절 활액막염이라고 얘기하면 특발성은 의학에서 특발성이라고 써 있으면 원인을 몰라요. 원인이 없어요. 원인 없이 애가 자꾸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그냥 일괄성으로 잘 넘어가면 괜찮아요. 약 먹고 쉬고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만약 잘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고관절 무혈성계에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사들이 또는 엄마들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입니다. 자, 그거하고 이제 감별하는 비슷한 증상이나 비슷한 진단이 이제 골수염, 화농성 고관절, 고관절의 염증인데 농이 있는 거예요. 농이 없는 염증도 있어요. 그래서 화농성 고관절염, 골에 신생물, 골 악성 종양, 암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다 애들이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맨 위에 있는 레그칼풀 페르테스병 다른 말 한국말로 뭐라고요? 특발성 고관절 활액막염 누가 많이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증상은 뭔지 그거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자, 무혈성 괴사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죠? 저 앞쪽에서 우리가 골절의 합병증 여러 가지 하면서 무혈성 괴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혈 그러니까 피가 없어서 괴사 썩는 겁니다. 세 부위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썩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군데는 여기서 나오는 대퇴골두 기억나시나요? 또 한 군데는 수군의 주상골. 주상골은 수군과 족군에 있다고 그랬는데 수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군데는요. 족군의 거골. 오늘 시간에 맨 처음에 우리가 거골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거골. 이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가 왜 무혈성 괴사에 많이 빠지냐 그랬더니 혈액 공급이 특이해요. 보통의 혈액 공급은 위라 하면 심장이죠. 심장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는데 대퇴골두, 대퇴의 머리는 관절로 다 쌓여져 있어요. 대퇴골두는 관절로 다 쌓여지니까 위에서 혈관이
대퇴골두를 뚫고 대퇴경부로 내려가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퇴경부로 갔다가 대퇴골두를 향해서 위로 상행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혈관의 주행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얘가 경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대퇴에 있는 고관절이 탈구가 일어나면 이 혈관이 찢어지는 거예요. 대퇴경부에 있는 혈관이 찢어져요. 그러면 그 대퇴경부 위에 있는 대퇴골두는 먹고 살 피가 없어. 그래서 대퇴골두가 썩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거는 외상 때문에, 골절 때문에, 탈구 때문에 생긴 거였잖아요. 그러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외상에 의해서만 생기나요? 아니라는 거죠. 외상이 아닌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외상성, 비외상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여기서 꼭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손해사정사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손해사정 공부를 하시면서 재산보험 이론도 배우시죠. 배우셔요. 재산보험 이론에서 상해란, 재해란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실 거예요. 상해란 뭡니까? 급격 우연 외래가 충족이 되면 상해가 되죠. 상해는 반드시 외상입니까? 아닙니다. 상해만 외상이 아니라 외상만 상해가 아니라 외상이 아닌데도 상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학이론에서는 상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쓰셔야 돼요? 외상이냐 외상이 아니냐 이런 말을 쓰셔야지 여기서 상해 그러면 헷갈려져요. 이거 질문이 A라는 질문이었는데 저기 Z라는 답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해 쓰시지 마시고 외상이냐 외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외상은 알겠어요. 골절 탈구가 외상이에요. 그럼 골절 탈구 아니면 외상이 아닌 건 뭐 있어요? 여러분 스테로이드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무혈성 괴사가 와요. 어디에? 대퇴골두에. 또 어떤 분이요? 술 많이 잡수시는 분 있죠? 알코올릭에까지 가시는 분들. 그럼 무혈성 괴사가 와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해녀들 혹시 아시나요? 해녀? 잠수사? 거의 같은 직업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갔다가 올라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가시면 우리 공기중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요? 공기중은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들이마시면 공기중이 안에 있는 질소가 그냥 밖으로 순간적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는 산소만 남는 거예요. 내 안이란 내 신체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만 남는데 바다 저 밑에를 가면 바다 안에 있는 산소와 질소를 같이 흡입을 해요. 그런데 물 때문에 질소가 내 몸속에서 안 나와요. 그럼 그 질소가 이 관절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와 잠수사는 일을 하시잖아요. 하시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 손잡고 어딜 가셔야 돼요? 산소 탱크 안에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혈성 괴사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외상일 수도 있고 외상이란 말 쓰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외상일 수도 있습니다. 비외상일 때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어요. 발생 기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혈액 공급이 위에서 아래로 가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혈액 공급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엑스레이 찍으면 돼요. 근데 엑스레이를 그냥 아무나 무턱대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환자가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이 사람이 무혈성 괴사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신체 검사. 자, 신체 검사가 뭐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패트릭 테스트 양성. 패트릭 테스트 양성이라는 건 패트릭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를 할 때 아파요? 그러면 양성이에요. 안 아파요? 그러면 음성.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파요? 그러면 그거 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파요가 뭐냐면 외장과 외회전 제한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양반다리 하시면 돼요. 양반다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하나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놔야 되죠.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올려놓지 않는 다리를 무릎을 꼭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고관절이 아파서 소리 질러. 그래서 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조금씩 진행되거나 초기에 있는 분들이 양반다리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힙 조인트, 그러니까 고관절이 아파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반다리 해서 한번 앉아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거기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세요. 병원 가셔서 의사한테 얘기하시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요. 자, 엑스레이 찍었어요. 단순 방사선이죠. 단순 방사선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지금 골두가 썩었잖아요. 골두가 썩었으니까 골두에 이 이쁜 동그라미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요. 그게 납작해져요. 골두가 납작해진 걸 여기 나오는 크레센트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크레센트 징후. 자, 징후라는 건 의사가 확인하는 게 징후예요. 그런데 증상은요,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하는 거는 환자가 증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머리 아파요를 의사가 확인해 주면 그건 증후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방사선은 의사가 보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후 얘기하죠. 그래서 증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명 그 밑에 써 있죠. 괴사 부위가 함몰되면서 골두, 대퇴골두가 납작해지는 거. 그래서 더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을 수 있죠. MRI를 찍을 수 있는데 MRI T2 영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MRI 상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려면 T1 영상, T2 영상이 있을 수, 여러 가지 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MRI에. 그중에 T1 영상, T2 영상을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T1 영상은 그냥 흑백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구조만 알 수 있어요. T2 영상은 칼라 사진이에요. 칼라 사진이니까 여배우의 얼굴에 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좀 피부가 이쁜지, 뭐죠, 매끈매끈한지, 아니면 여드름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병변을 확인하는 게 T2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MRI T2 영상에서 이중선 징후라고 있죠. 더블 라인이 나오는데, 아까 골두가 썩어서 이쁘게 동그랗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그랗게 안 돼서 납작해지면 MRI에서 어디는 썩고 어디는 안 썩고 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예쁘게 안 나타나면서 라인이 두 개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중선이에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치료해야죠. 자, 무혈성 괴사에 빠졌어요. 근데 무혈성 괴사에 빠지니까 전부 다 썩어버린 다음에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썩기 초기부터 의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존적 치료예요. 아픈 거, 그 다음에 뭐 소염제 먹고 뭐 이러면 뭐 더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해요. 근데 보존적 치료하다가 이게 더 진행이 되고 더 진행이 돼서 정말 썩어서 더 이상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절을 바꿔줘야죠. 관절을 바꿔주는 거를 거기에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90세 할아버지가 하루를 살아도 나는 걸어야겠다 하면서 하는 수술이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거든요. 그러면 90세 할아버지가 고혈압이 없으실까요? 당뇨가 없으실까요? 혈압이 있으면 전신 마취 못해요. 그럼 이거 수술 어떻게 해요? 하반신 마취만 하는 거예요. 하반신 마취만 하고 고관절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 했어요. 그 다음에 슬관절로 가죠.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 우리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슬관절이 굴곡신절 할 때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관절액이기도 하지만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반월상 연골이 어디 있는지 설명드렸어요. 어디 있냐면 대퇴가 있고 경골이 있으면 반월상 연골은 대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경골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 안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 이 반월상은 밖에는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경골에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경골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말 뭐라고 그랬죠? 경골과와 과 사이, 끝에 있는 거, 과 사이의 윤기, 경골극, 광골과간 윤기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십자인대가 만나 시작해서 대퇴로 간다. 그래서 중간은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을 비워주기 위해서 반월상 연골이 경골에 붙어 있지만 반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가 손상이 되려면 어떻게 손상이 되냐면 굴곡에서 회전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전방십자인대하고 같은 기전으로 손상이 돼요. 어떤 거냐면 뛰었어요. 사람이 뛴 다음에 착지를 했어요. 착지를 하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무릎이 구부러졌어요. 자, 발이 땅에 닿았어요. 무릎이 구부러졌어요. 그 다음에 획 돌았어요. 몸이 돌려면 밑에 있는 경골이 획 돌아요. 위에 있는 대퇴가 획 돌아요. 대퇴가 돌죠. 그래서 굴곡은 슬관절 굴곡 위에서 회전력, 누가 회전해요? 대퇴가 회전하면 그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 슬관절 반월상 연골이 손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 손상은 우리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다 이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어린 시절, 젊지 않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릎 다 나가죠. 좀 안타깝죠. 자, 손상 형태를 보시면 종파열이다. 종은 위에서 아래로 파열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파열돼서 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슬관절을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보면 이렇게 뭐죠? 파열된 게 위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종파열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파열 보실까요? 수평파열은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요. 수평파열은 옆으로 파열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반월상 연골에서 옆으로니까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요. 이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할 수 있는데 관절경, 내시경을 넣어서 검사할 수 있잖아요. 관절경에서 위에서는 안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종파열과 수평파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파열은 크게 파열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 시험이 실무적으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실무적으로 좀 기억하실 것은 종파열은 급격 외상, 쾅쾅쾅쾅 뛰어가지고 급격하게 다리가 확 돌아가면 일시적으로 종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평은요. 밖에서 잘 안 보인다며요. 그러니까 굴곡신전 하면서 자연적으로 낙숫물에 바위 뚫어듯이 생기는 게 수평파열이에요. 그래서 수평파열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그러니까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종파열은 급격한 일회적인 회전력에 의해서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파열이냐 수평파열이냐 가지고 요번 사고로 외상이 더 관여했냐 아니면 질병이냐 이렇게 많이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증상은요. 손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당연히 아프겠죠. 아프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이 아프거나 밖에서 외상이 받으면 아프고 붓고 열나요. 그럼 세 가지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파요. 급성 통증. 부어요. 부죠. 그 다음에 열나요. 어디가 열나겠습니까? 무릎 부분만.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는 반월상 연골이잖아요.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관이 없으니까 염증 반응도 굉장히 얇아요. 염증 반응이 적으니까 열나요는 좀 많이 없어요. 다른 것보다. 그렇지만 누르면 아픈 거. 찢어졌으니까 누르면 나는 아픔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릎 잠김이에요. 무릎 잠김은 뭐냐면 굴곡신전 하면서 우리가 걸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굴곡한 다음에 신전이 안 돼. 이게 무릎 잠김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중간에 있는 박킹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된 거예요. 얘가 제 역할을 안 해서 잘 부드럽게 펴지지 않는 거예요. 굴곡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빙웨이는 뭐냐면 우리가 걸으실 때 힘이 없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기빙웨이예요. 그래서 무릎 잠김이 있거나 무릎 잠김이어서 힘 없어서 주저앉은. 그래서 2번과 3번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퇴사두근 위축은 처음에 급성 일회성으로 파열된 다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대퇴사두근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 허벅지 위에 있는 게 대퇴사두근이잖아요. 얼마나 큰 근육이에요. 걔가 위축됐대요. 쪼그라들었대요. 얼마나 안 썼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이 손상이 받아서 굴곡신전이 힘들어. 그래서 잘 안 움직였어요. 잘 안 움직이면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만성화되면 안 움직여서 대퇴사두근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급성에서 많이 발생되고요. 2, 3번 조금 더 지나서 4번은 만성일 때 나타나는 게 대퇴사두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갈까요? 증상은 그랬어요. 증상은 아파요, 부어요, 누르면 아파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걸을 때 이상해요, 뭐 이거. 그러면 의사한테 갔잖아요.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또 신체 검사 하셔야죠. 바로 뭐 MRI 찍읍시다, 엑스레이 찍읍시다 이런 말 안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할 거예요. 신체 검사 두 가지는 굉장히 특징적인 검사예요. 또 우리 시험은 이름을 가진 질병, 이름을 가진 골절 이름을 가진 검사 방법은 좋아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죠. 자, 신체 검사는 맥머리 테스트하고 어플리 테스트인데 어플리 테스트만 쓰시면 안 되고 어플리 마멸 검사, 마멸이란 말을 꼭 써야 돼요. 마멸이라는 거. 자, 설명드릴게요. 맥머리 테스트는 뭐냐면 환자를 바로 눕혀요. 그러니까 악마위죠. 허리를 등에 대고 눕혔어요. 그 다음에 고관절, 슬관절을 세우세요. 고관절, 슬관절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고관절 굴곡, 슬관절 굴곡 이렇게 된 상태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검사자가 무릎을 이렇게 잡으세요. 무릎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쪽 한쪽 손으로 족근을 잡으세요. 발을 잡으시는 거죠. 잡으신 다음에 무릎을 잡은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잡으신 이 손으로 외회전, 발을 바깥으로 또는 내회전, 발을 안쪽으로 해보는 거예요. 발을 외회전, 바깥쪽으로 했을 때 무릎의 안쪽이 아프면 그 안쪽에 있는 내측 반월상 연골이 손상. 안쪽으로, 족관절을 안쪽으로 했어요. 내회전 했어요. 그랬을 때 내회전의 반대쪽 바깥쪽이죠. 바깥쪽이 아파요. 그러면
바깥쪽 반월상 연골이 손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머리 테스트는 눕혀서 바로 앙와이로 바로 눕혀서 슬관절을 세워서 슬관절을 굴곡하면 고관절을 자연 굴곡이 됩니다. 굴곡한 다음에 슬관절을 잡으시고 족관절을 움직여 보는 겁니다. 족관절을 움직여 봐서 슬관절이 어느 쪽이 아픈지를 확인하는 게 맥머리 테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플리 마미알 검사는 뭐냐면 보가 위로 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시는 거죠. 엎드리시면 고관절은 못 움직여요. 그렇죠? 고관절을 어떻게 다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고관절이 조금 더 엉덩이 쪽으로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관절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슬관절이 90도로 굴곡되는 상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족부를 잡고 족부를 쭉 올리면 무슨 검사가 되냐면 슬관절의 인대 검사가 됩니다. 슬관절이 십자인대 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형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어플리 검사는 신형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마멸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반월상 연골은 마멸 검사를 합니다. 마멸은 뭐겠습니까? 쭉 눌러보는 게요. 족부를 쭉 눌러보면 바깥쪽, 그다음에 내외측이 눌리면서 아픈 부위를 찾아내는 게 이제 어플리 마멸 검사입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 손상의 신체 검사, 의사가 손으로 환자의 손상을 유도해 보는 검사인 신체 검사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머리 테스트, 어플리 마멸 검사, 마멸 테스트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하시고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는 했는데 쓰시기 어려우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랬어요. 의사가 환자가 무릎이 아파요 해서 왔어요. 무릎이 아파서 해서 와서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어떨 때 그러셨습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또 신체 검사를 했더니 이거 같아요. 그러면 신체 검사 한 것만 갖고 의사가 치료하지 않죠. 여기는 지금 없어요. 객관적 검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객관적 검사 뭘 하겠습니까? 연골이잖아요. 엑스레이에서 나올까요? 안 나와요. CT에서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요? 엑스레이와 CT는 석회와 골을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을 보는 검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한 검사는 엑스레이, CT 안 나와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MRI가 나오죠. 근데 처음부터 MRI는 MRI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객관적 검사를 많이 안 하셨는데 요즘은 조금 싼 검사 할 수 있어요. 무슨 검사 할 수 있냐면 초음파 할 수 있어요. 관절 초음파 할 수 있어요. 초음파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겠다 그러면 MRI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MRI는 100% 보일 수 없거든요. 한 70%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눈으로 봐야겠어, 의사가. 그러면 관절경으로 들어가죠.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시는 거예요. 그게 관절경 검사죠. 직접 들어가서 보셨더니 찢어진 것 같았는데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 것 같았는데 보니까 파열된 게 없네? 그리고 그냥 나오시면 검사로 검사만 하신 거예요. 맞춤까지 했지만.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관절경 검사를 봤더니 찢어진 데가 보여요. 찢어진 데가 보여서 그걸 꼬매줘야겠어요. 그래서 꼬매주는 거 봉합술이죠. 봉합술은 어디에서 한대요? 반월상 연골의 바깥쪽, 이게 두꺼운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꺼운 데 쪽에 파열이 되면 그거 꼬맬 수 있어요. 봉합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꺼운 데 아니고 안쪽에 아주 얇은 데 있잖아요. 얇은 데가 찢어지면 이거는 봉합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연골을 어디에다 우리 비유했냐면 도가니탕 여기다 비유했거든요. 도가니탕 한번 보세요. 그거 꼬맬 수 있겠어요? 바늘로? 못 꼬매요. 그러니까 안쪽에 혈관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찢어지고 파열됐다면 그거는 절제해내는 거예요. 절제해내는 게 부분 절제술. 부분 절제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전 절제, 거의 절제. 아전 절제는 거의 절제예요. 거의 절제했어요. 그래도 뭐 조금 남았으니까 바깥쪽이 좀 남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수술을 종료하고 이제 환자한테 수술 잘 되셨어요. 그리고서는 재활 운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6개월이나 한 2년 되면 또 아파요. 왜냐면 원래 있어야 될 반월상 연골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하는 일상생활 중에도 무릎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월상을 바꿔줘야 돼요. 반월상을. 그러니까 반월상을 바꿔줘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 거 바꿔주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반월상은 두 개밖에 그러니까 한쪽에 두 개씩 자기한테 필요한 그것만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할 때는 이 이식은 사채 거 갖다 쓰는 겁니다. 사채 거. 그래서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해줬어요. 그러고서 한 1, 2년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보니까 그것도 손상이 되는 거예요.
손상이 되면서 연골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연골 밑에까지 손상이 돼. 그러니까 연골 하에는 뼈가 있잖아요. 뼈까지 손상이 되면 이 무릎이 대퇴하고 무릎이 거의 딱 만나요. 퇴행성 관절이면 아주 심해지죠. 심해지면 관절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수술이 뭡니까?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은 반월성 연골 손상으로 반월성뿐만이 아니라 뼈, 반월성 연골 밑에 있는 경골이 손상, 반월성 연골 위에 있는 대퇴에도 손상.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 게 슬관절 반월성 연골 손상입니다. 슬관절 측부인대 손상으로 가죠. 측부인대는 우리가 여기 두 개가 있죠. 안측에 있는 내측 측부인대, 바깥쪽에 있는 외측 측부인대. 자, 잘 기억해 보시면 안쪽에 있는 내측 측부인대는 대퇴하고 경골을 이어주는 인대예요. 외측 측부인대는요, 대퇴하고 비골을 이어주는 인대였어요. 그러니까는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내측 측부인대가 하는 역할은 뭐였습니까? 내측으로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측 안정성에 기여해요. 외측 측부인대는 뭡니까? 외측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외측 안정성에 기여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측부인대인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관절 안에 있는 구조냐 관절 밖에 있는 구조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관절에 대해서 배우실 때 관절을 움직이는 관절, 활막관절 배우셨어요? 움직이는 관절은 활막관절인데 그 관절은 관절막에 의해서 관절이 보호받고 있다. 관절 안에 있는 거는 활막, 관절막 밖에 있는 거는 섬유막. 그래서 관절막은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 이제 활액이 나와서 관절액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는 관절외래요. 그러면 이 관절막 밖에 있는 거예요. 관절막 밖에 있다는 얘기는 이 측부인대가 손상됐을 때 관절경으로 수술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관절경은 관절 안에 있는 구조물만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 안에 있는 구조물, 우리 좀 전에 배우셨던 반월상 연골 이런 거는 관절경으로 수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절 밖에 있는 이 측부인대는요, 못해요. 그러니까 관절 내 구조물이냐 관절 외 구조물이냐면 수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에 있냐 밖에 있냐가 중요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환자가 무릎이 아파요, 덜렁거려요, 좀 덜렁거리는 것 같아요, 어긋났어요, 뭐 이상해요, 이렇게 하고 오시잖아요. 그럼 의사가 한번 흔들어 보면서 측부인대 손상이 의심되면 자, 엑스레이를 찍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반월상 연골이라서 엑스레이 안 나온다며요. 그렇죠? 인대는요, 뼈예요? 뼈 아니잖아요. 뼈 아닌데 얘는 왜 엑스레이 찍죠? 이거는 인대가 손상이 되면 인대가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간격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는 간격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스 촬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촬영. 그래서 관절의 인대를 검사하는데 스트레스 촬영은 인대가 얼마나 늘어났냐 정상에 비해서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외반 스트레스 촬영, 외반 밖에서 힘을 줘요. 밖에서 힘을 주면 안에가 쫙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반 스트레스 촬영은 내측 측부인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 안에서 힘을 줬어요. 내반 스트레스를 준 거죠. 내반 스트레스를 주면 밖에 게 쫙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반 스트레스 촬영은 외측 측부인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슬관절에 내측 측부인대가 있고 외측 측부인대가 있대요. 내측 측부인대가 많이 손상되겠습니까? 외측 측부인대가 많이 손상되겠습니까? 답은 내측입니다. 왜냐면 힘이 밖에서 외반으로 들어서 안에 있는 내측 측부인대가 벌어질 가능성이 더 많죠. 안에 있는 내측에서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밖에 있는 외측이 쫙 벌어질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진단서를 받아보면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꽤 많습니다. 외측보다요. 그러면 증상은 똑같죠. 아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대가 벌어진 거니까 다리 걸을 때 조금 덜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게 있어요. 의사가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안에 있는 내측 측부인대가 좀 벌어지는 그런 손상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단순 엑스레이만 갖고 검사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검사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검사하겠습니까? MRI 찍어야죠. 인대니까. MRI 찍어야죠. MRI 찍었어요. 자, 이제 수술할까 말까 하다가 의사가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반 이상은 내측 측부인대 손상은 수술 안 하고 그냥 둡니다.
그냥 두고 걸으실 때 우리가 굴곡신전을 하지 옆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둬요. 수술 잘 안 해요. 냅둬요. 근데 파열이 너무 심해. 이건 꼭 수술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합시다 그러면 관절경으로 할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러면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죠. 절개하고 들어가서 열어서 인대를 꼬매주죠. 그걸 인대를 꼬매주는 걸 우리는 인대 봉합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대 봉합술 하는데 인대가 완전히 절단 나버렸어. 완전히. 그러면 봉합해서 안 돼요. 왜냐면 인대는 뭐에 의사들이 많이 비유를 하냐면 하얀 실타래 또는 우리 시중에 하는 게맛살이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이를 딱 잘라보면 이게 봉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인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사체에서 인대를 갖고 와서 위아래에 이제 나사못을 박아주는. 그래서 그런 인대를 만들어주는 거는 재건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만들어주는 거 재건. 좀 고쳐서 쓰는 거 성형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을 하거나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을 하거나 두 가지를 하는데 실제로는 재건술도 거의 안 해요. 봉합술도 거의 안 해요.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고 싶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독 파열일 때, 단독 파열이 아니고 반월상 연골도 손상됐어요. 측부인대도 손상됐어요. 더 들어가서 십자인대도 손상됐어요. 그러면 수술해야죠. 그런데 얘 하나만 단독으로 손상됐다? 웬만하면 수술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십자인대로 가죠. 십자인대는 앞쪽 대퇴에 비해서 경골이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게 전방 십자인대. 대퇴에 비해서 경골이 뒤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걸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그런데 전방 십자인대가 두꺼울까요? 후방 십자인대가 두꺼울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중력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8시간 이상? 8시간이나 안 주무시나요? 5시간 이상 주무실 때 누워서 등 대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등 대고 주무시니까 등 쪽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다리도 등 쪽으로 자꾸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거를 받쳐주는 게 후방 십자인대예요. 그러니까 후방 십자인대가 두꺼워야 돼. 실제로 굉장히 두꺼워요. 후방 십자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쪽으로 반월상 연골이랑 또 엮여서 또 후외측부인대라고 해서 더 보강해주는 그런 인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보다 후방 십자인대 손상을 더 어려워해요. 그런데 손상은 다행히도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더 많기는 해요. 자,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언제 오냐면 대퇴에 비해서 경골이 앞으로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파열되면.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과신전, 앞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겠죠. 언제 그렇겠습니까? 점핑했다가 착지를 했어요. 착지하면서 위에 대퇴가 획 돌았어요. 돌면서 트위스트하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자, 후방 십자인대는요. 후방 십자인대는 그런 기전이 아니고요. 대시보드. 우리 고관절 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가 대시보드예요. 자동차 대시보드인데 뒤에서 누가 후미추돌 하면 우리가 앞에 가서 그 대시보드 꽝 부딪힐 거 아니에요? 꽝 부딪혔을 때 이 경골에 비해서 대퇴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뒤로 밀리면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되고 뒤로 밀리면서 대퇴의 골두, 고관절이 뒤로 탈구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는 자동차 내 대시보드 손상이 다 많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 자동차 내 대시보드 손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의 손상을 쓰세요. 그러면 후방 십자인대 파열, 술관절의 후방 십자인대, 고관절의 후방 탈구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전방 십자인대로 갑시다. 전방 십자인대 가서 의사가 환자가 아파요 그러고 왔어요. 아파요 그러고 보면 또 신체 검사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의심했다 그러면 검사하는 게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잘 나와요. 하나는 전방 전위 검사예요. 앞으로 빼보는 거예요. 경골을 대퇴에 비해서 앞으로 빼봐요. 어떻게 빼보냐면 환자를 똑바로 눕히세요. 등을 대고 눕혔어요. 등 대고 눕히는 걸 우리 앙와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앙와위로 눕혔어요. 그 다음에 슬관절을 세웠어요. 네, 슬관절 굴곡이 된 거죠. 그때 슬관절의 굴곡 상태가 몇 도냐면 70에서 90도. 각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70에서 90도를 한 다음에 검사자가 밑에 경골을 잡고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빠지느냐를 검사하는 게 전방 전위 검사예요. 그 다음에 라크만 검사는 똑같아요. 똑같이 슬관절을 세웠어요. 그런데 슬관절 굴곡을 20에서 30도 정도로. 그러니까는 전방 전위보다는 조금만 구부리는 거죠. 조금만 구부려서 20에서 30도에서 빼보는 거예요.
대퇴에 비해서 경골이 얼마나 빠지나. 그게 라크만 검사예요. 전방전이 검사하고 라크만 검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슬관절의 굴곡 정도만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또 하나는 피벗 시프트 테스트라고 축 이동 검사예요. 축 이동 검사는 뭐냐면 환자를 바로 눕혔어요. 바로 눕힌 다음에 다리를 벌려요. 아픈 쪽 다리를 벌려요. 그러면 고관절이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절 외전. 고관절 외전. 그 다음에 슬관절은 똑바로 신점. 똑바로 구부리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경고를 검사자가 잡고 경고를 환자의 안쪽, 다리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다리 안쪽으로 넣는 상태가 뭐냐면 내회전한다. 내회전하면서 서서히 굴곡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외전, 슬관절, 신전 상태에서 경고를 검사자 잡고 내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위로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축 이동 검사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검사하는지도 시험에 물어요.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검사해야죠. 어떻게 검사해요? 인대인데 엑스레이 찍어요, 마요? 인대 자체는 엑스레이에서 안 나오지만 인대는 파열됐을 때 늘어나는, 벌어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검사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검사가 스트레스 검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트레스 검사. 전방 십자인대 스트레스 검사.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 무릎을 구부려요. 90도로 구부리든지 20도나 30도로 구부려서 대퇴는 가만히 두고 이게 전방으로 나가니까 힘을 뒤에서 쭉 밀어서 하는 검사. 그게 스트레스 위 검사, 스트레스에서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관절 경련,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죠. 직접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동반되는 거. 십자인대가 파이버긴 하지만 얘도 혈액이 들어가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끊어지면 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관절경에서 혈관절증, 관절 안에 피가 나는 거예요. 인대가 끊어지면서. 그러면 급성. 이제는 이거는 급성이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인대는 끊어졌어요. 인대는 파열됐어요. 그런데 피라고는 하나도 안 보여. 그 다음에 또 다치면 붓는다며요. 그러면 이 관절내니까 관절액도 이렇게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삼출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출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요번에 파열된 게 아니죠. 옛날 언제적인지 모르지만 그때 파열된 거죠. 그렇게 관절경을 보면서 요번 건지 옛날 건지 오래된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MRI는요? MRI도 이제 찍을 수 있죠. MRI도 찍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이 요번에 십자인대가 파열된 거라면 관절액에서 뭔가 물이 많이 나온다며요. 그래서 부종이 이렇게 부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인대 자체도 부어요. 근데 붓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요번에 파열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제가 지금 급성 상태에 해당하는 소견하고 옛날 거 만성에 해당하는 소견을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왜 이런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는 손해사정사니까. 의사한테는 급성이든 만성이든 치료 똑같아요. 근데 손해사정사는 다르죠. 왜냐면 사고가 언제냐, 보험 사고가 언제냐, 상해 사고가 언제냐, 질병 사고가 언제냐,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보험 기간 내에 있어야 되니까 그 손상이. 그래서 급성 소견이 뭔지 만성 소견이 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체 검사하고 영상 검사했어요. 자, 후방 십자인대로 가죠. 후방 십자인대는 어떻게 검사하겠습니까? 전방 십자인대 반대로 검사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는 전방 전이 검사가 아니고 후방 전이 검사, 밀어보는 겁니다. 밀어보는 거. 자, 그다음에 전방 십자인대에 해당하는 라크만 검사에 해당하는 후방 십자인대는 검사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역축 이동 검사. 피벗 시프트 테스트에 반대되는 개념이 역축 이동 검사입니다. 그래서 역축 이동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검사, MRI, 스트레스 검사, 관절경 검사. 관절경은 내시경이죠. 영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검사를 해서 똑같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자, 검사를 했어요. 봤더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확인이 됐어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됐어요. 치료해야죠. 어떻게 치료할까요? 파열이 너무 쬐끔이야. 너무 쬐끔이면 그냥 밖에 있는 인대 막이 살아있고 파열이 너무 작으면 그냥 냅둬서 뭘 하냐면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의 힘을 키워요. 그러면
관절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보존적 치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하는 치료. 그런데 파열이 너무 심해요. 수술하지 않고는 이게 덜렁거려서 환자가 걸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있는 막이, 인대에 막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막이 잘 살아있으면 봉합을 해줄 수도 있어요. 봉합. 근데 봉합술을 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어떤 수술을 하냐면 재건술을 하게 됩니다. 재건술은 새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자기 거 다른 인대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갖다 붙여주는 게 자가건 이식술입니다. 자가건 이식술은 그 어디에 있는 건을 쓰냐면 슬개건, 무릎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대퇴사두건 이런 게 쓰는데 그거는 내 거를 갖다 쓰기에는 아주 쬐끔만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 십자인대는 요걸 할 수 있어요. 자기 걸로. 그런데 후방 십자인대는 자기 걸로 못 해요. 남의 거 갖다 와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 거 갖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체 걸 갖다 쓰는 건. 사체 걸 갖다 쓰는 게 동종 이식건. 자, 실관적 십자인대 손상까지 했어요. 우리가 하지에서는 실관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손상이 있는지, 어떤 검사를 하는지 장애 평가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관절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다음에 쓰시는 연습까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